예, 이번 시간에 이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하시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전개과정을 미리 써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890년대에 결국은 동학이죠. 교조 신원과 동학 정리해놓고, 교조, 이것도 동학이죠, 동학. 근데 이건 종교운동이고, 동학농민운동, 이건 봉기지, 봉기. 그 다음에 가보개혁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고, 1895년 해를 바꿔서도 계속되었다. 가보개혁은, 그치? 그 과정에서 뭐가 발표된다? 홍범 14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홍범 14조는 가보개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차 가보개혁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이 이때 가보개혁 추진하면서 시작이 돼서 이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2조약부터 나오죠? 시모노 세키조약. 그래서 청일전쟁이 1895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는 이제 패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청과 일본이 맺은 다음에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서 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전쟁이다, 이게. 조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청으로부터 각종 이권을 뺏은 조약이다. 그래서 이제 동학, 가보개혁,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때다, 한반도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진다? 삼국 간섭이 터진다. 삼국 간섭은 뭐다? 삼국은 러시아야, 러시아. 러시아, 불란서, 독일, 요 세 나라가 외교적인 압력을 넣는 거야.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한반도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불란서, 독일, 삼국이 청일전쟁으로부터 일본이 뺏은 권리에 대해서 외교적 압력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굴복한 사건이야.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삼국 간섭이라는 요 사건의 영향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당연히 영향력, 러시아의 입지가 올라가고 일본의 입지가 약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삼국 간섭을 계기로 이때는 조선 정부가 어느 나라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할 때겠지? 그래서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때 또 친러화 정책을 쓰더라는 거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때는 누가 개혁을 주도한다고 그랬지? 박영효라고 그랬지? 2차 내각. 2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누구?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 그래서 박영효가 무너져. 그래서 정권을 잃어.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2차 내각, 박영효를 중심으로 하는 2차 내각이 붕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보개혁은 중단, 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3차 내각이 들어선 거야. 그래서 3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한다. 3차 김홍집 내각. 근데 이제 3차 김홍집 내각은 성향상 주로 어떤 애들, 친일적인 세력이 아니라 친러적인 경향의 내각. 친미적인 경향의 내각이 들어섰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의 결과야. 자, 삼국 간섭의 결과는 어떻게 돼? 이 삼국 간섭 이후의 상황이 2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박영효가 정권을 잃고 2차 개혁이 무너지고 친러 친미적 경향의 3차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결론은 포인트야. 그러면 이 당시에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당연히 이것으로 입지가 많이 약화된 거 아니야. 3차 내각을 무너뜨려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친일 내각을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배경이 돼서 일어난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을미사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을미사변. 그래서 이때 친러화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명성황후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일본 공사가 일본 낭인을 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한다. 그래서 경복궁을 쳐들어가서 일본 깡패놈들을 동원해서 명성황후, 우리나라의 국모지,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3차 내각이 무너진다.
3차 친러 친미 내각이 무너지고 다시 4차 친일 내각이 들어선다. 그래서 4차 김홍준 내각이 들어선다. 그리고 3차 내각이 들어서면서 삼국간섭 이후에 중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추진해 나간다. 그래서 그거를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걸 3차 가보개혁이라고 돼. 3차 가보개혁. 자, 그리고 요 을미사변,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시스템 개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내지는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 개혁의 내용을 좀 정리해 놓는 거야. 자, 7가지. 개혁의 내용 7가지.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결과지?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양력을 사용했어. 태양력 사용. 태양력 사용. 그 다음에 종두법 실시. 종두법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사무를 본격 실시했습니다. 우체사를 중심으로. 우체사를 중심으로 우편사무를 본격 실시하는 때가 바로 을미개혁때입니다. 소학교령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소학교를 설치합니다. 소학교. 그 다음에 1세 1원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1세 1원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1세 1원의 연호. 그래서 무슨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양이라는 1세 1원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군제 개편도 합니다. 군사제도 개편도 합니다. 가보개혁 때 미비했던 군사제도 개편도 합니다. 가보개혁 때는 군사제도 개혁은 미비했지. 뭐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훈련대하고 시위대, 2개 대대 설치하는데 그쳤지 그냥. 근데 이때는 중앙군으로 친위대, 친위대, 지방군으로 뭐? 진위대를 설치해서 진위대 이렇게 교과서에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발령을 공포한다. 단발령. 그래서 요거 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지 주로. 1세 1원의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 이때는 뭘 사용했지?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지. 가보게요. 개국. 그래서 개국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건양. 훈련대 시위대 설치했지. 이때는 친위대, 중앙군으로 반드시 같이 읽어. 그 다음에 지방 진위대. 그 다음에 단발령은 별표 쳐놓고. 이게 제일 잘 나오지. 단발령은 뭐다? 상투 자르는 거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자, 첫째, 을미사변 이후에 4차 내각, 친일 내각이 들어서서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또 하나, 단발령에 반발해서 국모시해 사건에 반발해서 유생들이 무슨 운동을 전개해 나가더라? 의병운동. 그래서 의병봉기의 한 원인이 된 사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생들이 이 단발령에 특히 반발해서 외쳤던 구호가 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그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거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구나. 그럼 을미사변이 배경이 된 거구나. 단발령이 배경이 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는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야. 그래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어책에도 나오고 한자에도 나오잖아. 자, 이게 바로 뭐에 반발한 거다? 단발령에 반발한 거다. 그러면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가보개혁이 아니라 어느 때라?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 또 개혁이 계속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하나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터지냐? 560페이지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결국은 삼국간섭을 계기로 누구하고 대립이 치열해진 거야?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대립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 갈등이 있었어? 일본과 청나라. 근데 청일전쟁을 끝으로 어떻게 배제시켜버렸잖아요, 일본이. 근데 이제 삼국간섭을 계기로는 결국은 삼국간섭, 을미사변 이것도 다 이 두 나라의 갈등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친일 세력과 친러 친미 세력과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을미사변으로 또 친일 내각이 들어서서 이런 걸 하니까 이때 또 무너진 친러 세력들이 이걸 일으키더라는 거지. 뭐 아관 파천.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을미개혁이 이제 추진되던 이 시기에 친러 세력들이, 이건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 친러 세력들이 어떻게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아관 파천. 여기서 아가 러시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관 파천 이후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당연히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했으니까 누구의 영향력이 또 확대되기 시작하겠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치?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기다. 러시아의 입지가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돼 나가는 과정에서 또 러시아를 비롯해서 강대국들이 조선의 각종 이권, 여기서 말하는 각종 이권 대충 그런 거야.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이권들이 본격적으로 침탈당한 시기다. 침탈. 그래서 이권 침탈이 그 목차에 있죠? 책에. 자, 그래서 철도, 무슨 철도 부설권, 이런 거야. 무슨 광산 채굴권 이런 거. 무슨 산림 벌채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 이거 어떤 상황이야?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침탈당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어느 시기로 가야 돼? 아간 파천 이후에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이 개혁 있죠? 을미개혁은 결국은 누구의 의도대로 되는 거야? 일본이지, 일본. 그래서 이 개혁도 중단이 돼버리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이야. 다시. 아간파천은 무슨 사건이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딱 나왔어. 그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러시아의 입지가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추진되고 있었던 개혁, 을미개혁은 중단, 단발령 철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게 이 아간파천의 상황이야. 그리고 그 상황을 두고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한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활약하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망명에서 유학하던 사람인데 이때 돌아와서 신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만든 신문이 바로 뭐다? 아간파천 이후에 신문하면 무조건 이거 물어보는 거야. 독립신문.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을 포함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하나 만든다. 독립협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를 하나 정리해 놓는 거야.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는 물어보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결론을 말하냐면, 1896년에 아간파천 이후에 설립이 돼서, 여기 미리 써놨지? 1898년에 해산되는 단체야. 그래서 독립협회는 1896년에서 몇 년까지? 1898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보시면서 하세요. 자, 독립협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냐면, 서양의 신지식, 서구의 신지식을 공부한 서구 신지식층, 개화사상가들하고, 개화된 신유생, 개신 유생들. 얘네들은, 유생은 원래는 대다수는 위정척사지만, 여기에 가담했던 애들은 위정척사가가 아니라 주로 동도서기론적 입장에 있었던 유생들이야. 자, 그래서 이 단체는 맨 처음에 서양의 신지식을 공부한 사람들과 개화된 신유생들. 말하자면 개화사상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야. 그리고 이 단체가 한 활동을 보니까요, 이 단체는요, 그 전에,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도 개화운동을 한 단체인데, 그 전에 근대화운동, 개화운동을 했던 갑신정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갑신정변이라는 이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치기획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부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었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운동이야.
근데 독립협회는 그 면에서 좀 다르다. 자, 얘네들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운동을 민중과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했어. 그래서 민중적 근대화 운동, 대중적 근대화 운동을 추구하려고 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다? 독립협회다. 그 노력으로 한 게 뭐냐면, 독립협회가 맨 처음에는 소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은요, 점차 회원을 모집했거든? 회원. 근데 회원 가입을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놨어. 그래서 이 단체는 회원 가입을 개방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지회라는 것을 설치하기 시작해. 지회. 그래서 독립협회는 지방에 지회를 갖고 있는 단체이기도 해. 그래서 지회를 설치하고 각종 토론회, 연설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국민을 계몽시키는 데 주력했던 단체거든. 그러면 회원가입을 개방해놨다, 지회를 설치했다, 각종 토론회, 연설을 개최했다. 이게 바로 무엇과 관련있는 활동이라는 거야. 민중적,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갑신정변을 주도한 그 근대화 세력인 개화당과 좀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적, 민중적 근대화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그 다음에 이 독립협회의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독립신문이야. 그래서 독립신문인데 이 독립신문은 공식 기관지는 아니고요. 그냥 독립협회 기관지 역할을 했던 신문이고, 대조선 독립협회 해보라고 했어.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식 기관지야. 자, 그래서 독립신문이나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등을 기관지로 두었다. 이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얘네들이 서울의 종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 집회를 개최한 단체야. 그래서 요런 문장도 알아주세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 집회를 연설해서 민중적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면 무슨 단체로 간다? 독립협회로 가는 거야. 그 대중집회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만민공동회. 그게 이제 몇 년이야? 1898년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부가 주도했지만 점차 회원을 모집했고, 그래서 회원이 점차 참여 계층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점차 대중적인 정치단체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1898년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야. 만민공동회가 바로 뭐다? 대규모 대중집회를 이렇게 불러.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는 용어가 나오면 빨리 이거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자꾸 정부에다 대고 막 각종 개혁을 요구하고, 이 당시에 이권 침탈하고 있는 외세를 배격하고 이런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한제국이 이 단체를 후원하기도 했어. 뭐냐면 후원보다는 독립협회는 정부에 대해서 자꾸 개혁을 요구하니까 이 정부, 맨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의사를 좀 비쳤다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의 그 집회 장소에 정부 관리까지 참석시킨 상태에서 집회가 개최되게 됐어. 그걸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나 대중집회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관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뭐다? 정부 관리가 참석한 상태에서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떻게? 정부가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시기가 아니야. 탄압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치는 시기야. 탄압하는 시기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정부 관리까지 참석했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들의 개혁안을 채택한 거야. 그걸 헌의육조라고 해. 이것도 사례지문 나오는데 반드시 읽어놓으세요. 헌의육조. 그래서 관민공동을 개최해서 이걸 헌의육조를 채택하고 이걸 고종에게 건의했다. 이런 용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독립협회로 가야 됩니다. 독립협회. 그러나 대한제국은 점차 보수적으로 흘러갔거든.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맨 처음에는 정보관리까지 참석시켜서 독립협회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독립협회를 대한제국이 탄압해서 강제 해산시켜. 자, 요게 다 몇 년에 일어났던 거야? 1898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한제국이요, 요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때 이용했던 단체가 황국협회라는 단체야. 그래서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황국협회는 어떤 단체냐면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거든? 이 단체는 이제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어용단체였다고. 그래서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어떻게? 해산시켰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산한 게 아니라고. 대한제국의 탄압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러한 대중집회를 열으면서. 자,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독립협회 활동 내용은요, 자주 국권운동, 자주 독립운동, 이래도 되고, 자주 독립,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자유 민권운동을 전개, 민권운동.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 자강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자주 독립, 자주 국권운동, 그 다음에 민권운동, 그 다음에 자강운동,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인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자주국권과 관련해서는요, 독립문 건설운동에서 그 반드시 독립관 건설운동을 해서 독립관 건설운동을 한 단체가 어떤 단체다? 독립협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서대문구에 영은문이라고 있었거든. 영은문이라고 있었거든. 영은문이 어떤 문이냐면 조선시대에 청나라 사신들이 이제 조선에 올 때 조선의 관리들이 이 영은문까지 가서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이야. 그런데 이 독립협회의 주장은 영은문을 허물자라는 거야. 영은문을 허물자. 영은문이 결국은 어느 나라와의 4대 관계를 상징하는 문이야.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주독립국가인데 왜 4대 관계의 상징인 걸 남겨두냐. 그래서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자? 독립문을 세우자. 그래서 결국은 독립문을 세운다고. 그래서 독립문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금운동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문, 그 서대문구에 지금 독립문이라는 게 있잖아. 독립문이 바로 영은문 자리에. 그 다음에 청나라 사신이 묵던 숙소를 모화관이라고 했거든. 모화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은문과 모화관은 청과의 4대 관계를 상징하는 문이라. 그래서 요걸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설치하자? 독립관.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독립문, 독립관 건설운동한 단체, 독립협회, 자주 독립을 지키려는 운동. 그 다음에 이때 아간파츠니 사항이 뭐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외세를 배격하는 운동을 했다. 외세 배격. 그래서 이권수호 운동을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한 단체다. 근데 이 단체는요, 특히 러시아에 대한 투쟁이 좀 강했어. 특히 러시아, 반러 투쟁이 특히 강했다. 이때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전령도를 조차 시도했거든. 그래서 전령도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석탄 저장고를 만들려고 했거든. 그래서 전령도 조차 시도를 좌절시킨 자체야. 좌절. 이거 다 책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시도 좌절시킨 단체가 어떤 단체야? 독립협회. 그 다음에 또 한러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을 하나 중앙은행을 하나 창립하려고 했어. 근데 이 한러은행 반대운동을 전개해서 한러은행을 폐지시킨 단체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독립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고? 독립문, 독립관 건설운동, 그 다음에 또 무슨 운동했다고? 이권수호운동, 구체적으로는 특히 러시아, 전령도 조차 시도 좌절, 한러은행 폐지.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무슨 정치체제를 추구했냐면 반드시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어떠한 정치체제를 추구한 단체다? 입헌군주제로 하세요.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공화제 이러면 안 돼. 입헌공화제 이러면 안 돼. 입헌군주제라고 하셔야 돼.
군주제는 군주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고, 공화제는 군주가 없는 나라를 공화제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공화제까지는 안 가고, 군주제를 유지하되, 어떤 군주제로 가자? 입헌군주제로 가야 돼. 공화제 나오면 무조건 틀려. 반드시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권운동. 민권운동은 뭐냐면, 백성들에게도, 인간에게도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서양식 인권 개념이야. 서양의 천부인권이라는 게 있어. 천부인권. 그래서 서양도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천부인권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 천부인권은 무슨 뜻이냐면, 천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야. 인권은 사람의 권리. 그래서 근대사회의 인권사상이 바로 이거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는 어떻게? 군주라 하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군주로부터 폭정으로, 전제정치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인 거지. 그래서 천부인권사상이 바로 근대 인권사상인데, 그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민권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어떤 단체다? 독립협회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기본권이 있다. 그래서 생명, 자유, 재산, 참정권 운동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특히 참정권 운동을 했다. 참정권 운동. 그래서 서양식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의회 설립운동. 그거 반드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민권운동 관련해서. 자, 독립협회가 전개한 운동이 뭐야? 서양식,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뭘 만들자? 의회, 입법부를 따로 만들자라는 거야. 그래서 의회 설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의회 설립운동. 그래서 서양식 의회 설립운동 했다. 여기까지 또 정리합시다. 자, 독립협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어? 독립문, 독립관 건설운동, 이권수호운동, 특히 러시아 전령도 조차 시도 좌절시켰어. 한나은행 폐지시켰어. 입헌군주제야. 공화제 아니야. 전제는 당연히 아니고 입헌공화제 이러면 안 돼.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어떤 단체에 대한 특징이다? 독립협회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다 들어가 있다.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565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야. 자,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내용도 반드시 정리하세요. 단체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책이 다 있는 거니까 지우자고. 또 이제 대한제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은 다 지우자고요, 이제. 자, 그래서 1896년에 뭐가 있다고? 아관파천. 아관파천의 개념은 뭐라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이라고. 아관파천 이후에 만든 신문이 뭐라고? 독립신문. 아관파천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가 뭐라고?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협회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게 뭐라고? 98년이죠. 대규모 대중집회. 그건 뭐라 그래? 만민 공동행. 정부 관리가 참여한 상태에서 집회가 열렸어. 관민 공동회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뭘 채택한다, 이 독립협회가? 헌의 6조.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 6조도 다 누구 물어보는 거다? 독립협회 물어보는 거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제국은 점차 보수화되면서 대한제국이 독립협회를 어떻게? 독립협회를 결국은 해산시킨다. 그래서 1896년에 만들어서 1898년에 해산. 대한제국의 탄압으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 아관파천 1년 만에 다시 고종이 어떻게 됩니다? 고종이 환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고요? 다시 돌아왔다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지금의 덕수궁. 근데 이때는 경운궁이라고도 불렀어. 경운궁으로 다시 환궁. 그 전에 이제 환궁 요구가 빗발쳤겠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고 있는 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고종의 환공 요구, 독립협회에서도 막 그런 거 막 주장하고 그랬겠지. 그래서 1년 만에 1897년에 어떻게 환궁, 지금의 덕수궁, 경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칭제건원의 요구가 있었어. 칭제건원. 이거는 뭐 그전에도 하셨죠. 칭제건원이 뭐야? 황제. 왕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수용했다. 대한제국의 고종이, 조선의 고종이. 그래서 칭제건원을 수용해서 이때 왕을 뭐라고 부른다?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연호를 사용했다. 이때 연호는 뭐라고 그런다? 광무.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야. 자, 갑오기역 때는 개국, 을미기역 때는 건양, 대한제국 때는 광무. 그래서 이 대한제국 때 실시했던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 그리고서 이제 원구단이라는 곳이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원구단. 원구단. 그걸 환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여기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야. 대한제국. 그 몇 년이냐고요? 1897년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수립의 과정이야. 이렇게. 이때 대한제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는 이제 열강의 세력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때다. 그래서 열강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뭐야?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 그건 이제 광무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실시된 개혁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또 정리하시는 거야. 566페이지에. 먼저 개혁 이념 반드시 정리해야 돼. 자, 개혁 이념. 광무개혁의 개혁 이념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구본 신참. 반드시 구본 신참의 개혁 이념 아래. 구본 신참이라는 개혁 이념 아래 개혁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럼 어느 개혁 물어본다? 광무개혁이다. 그리고 해석을 해. 그건 이해해야 돼. 구본은 무슨 뜻이야? 옛 구자야. 근본 본자야.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신자, 참고할 참자,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자, 개혁을 추진하되 우리의 옛 것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도 참고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급진적인 개혁 이념이다. 점진적인 개혁 이념이다. 아, 당연히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띈 이념이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구본 신참의 개혁 이념 아래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급진적이다,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다. 그렇다면 동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맞지?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변법 개혁, 문명 개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건 급진개화 사상이니까. 그래서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성격이 같은 것이다. 구본신창과 화혼양제, 채서론, 그 다음에 화혼양제론, 그치?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치면에서, 자, 정치면에서 원래 이 근대화 개혁은 정치면에서는 무슨 체제로 나아가는 게 근대 정치개혁운동이야? 입헌 정치체제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무슨 군주제를 강화한다? 전제 군주제를 강화합니다. 반드시 그거 추천하는 별표. 여기서 무슨 군주제? 입헌 이러면 안 돼. 전제군주제. 그래서 이건 근대화에 좀 역행하는 조치야. 그래서 이게 보수화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야. 자,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대한제국이 어떤 정치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전제군주제. 80년대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기아파들은 무슨 체제를 추구했어요? 입헌군주제. 갑오개혁은 어떤 식으로 정치개혁을 했어? 입헌군주제. 독립협회가 요구했던 게 뭐야? 입헌군주제.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뭐야?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전제군주제. 그 전제군주제, 그럼 뭐야? 황제의 권한을 황권을 강화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근대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대한국 국제가 발표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국 국제, 그것도 사료지문 나옵니다. 대한제국대의 헌법이야. 대한제국대의 헌법은 뭐라고 그런다? 대한국 국제라고 한다. 그게 발표되는 시기는 1899년. 1899년 대한국 국제. 무엇을, 어떤 단체를 해산시킨 다음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는 거야. 대한국 국제 읽어보면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오히려 높이, 황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요걸 주고서 물어보면 당연히 광무개혁 대한제국 때 물어보는 거고, 정치를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야? 전제군주제.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원수부 줄쳐놓고 군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원수부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관 양성을 위해서 무관학교 설립. 그것까지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외교와 영토 정책. 그것도 반드시 줄쳐놔. 자, 간도에 뭘 파견했다? 관리사. 간도의 관리사. 대한제국 때는 이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을 하고, 우리나라 영토지 원래. 그래서 거기에 관리사를 파견했습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해삼이 통상사무. 이거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게 연해주 교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어. 연해주 교민. 그게 바로 해삼이 통상사무라는 거야.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따로 쓰지 말고. 해삼이 통상사무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대의 특징이 뭐야? 간도에 관리사를 파견했습니다. 연해주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삼이 통상사무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한청통상조약 체결.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한청통상조약 체결. 청나라와 근대적 의미의 조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한청통상조약. 그 다음에 울릉도를 군으로, 그러니까 목차 위주로 울릉도를 군으로 진격시키고 독도를 관리하겠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래서 대한제국 때도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산흥업정책. 자, 경제적으로는 무슨 정책을 폈다? 식산흥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간 정부다. 식산흥업정책. 그래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경영을 띠게 되었지만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는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 정부가 바로 대한제국이야. 자, 그래서 흑산흥업정책, 그 자체를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정책이다? 상공업 진흥정책이다. 근대사회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농업보다는 상공업이 발달하는 사회가 바로 근대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그전에는 무슨 중심의 사회인 거야?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공업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그걸 식산흥업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나온 게 뭐냐면 양전사업과 지게발굴사업이야. 그거는 제일 잘 나와. 대한제국 때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고. 토지조사 사업. 그거를 양전사업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 양지아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지아문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무슨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양전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일부라고 해야 돼, 일부. 일부, 전국적 이러면 안 되고, 일부 지역,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토지 소유권 제도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서 그걸 지게아문을 설치하고, 지게 발급 사업. 자, 그래서 양전 사업과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지게 발급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이다?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 소유권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다 일부라고 해야 돼. 일부. 전국적 이러면 안 되고 일부. 그리고 결론도 맺지 못하고 럴 전쟁으로 중단되는 사업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경제면에서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문화, 기타는 뭐냐면 여기에 이때 특히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무슨 교육을 강조했다? 실업교육을 강조했다. 실업교육. 이건 무슨 정책과 관련했다? 식산흥업정책에 따라서 이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때는 무슨 교육을 강조한 거야? 인문교육 이러지 말고 실업, 기술, 전문교육을 중시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줄쳐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각종 교통,
통신수단 등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때야. 자, 그건 나중에 문화편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요게 바로 어떤 정부, 어떤 개혁의 특징이다?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그게 이제 끝으로 읽어. 자주 독립. 광무개혁은 어떤 의미의 개혁이다? 자주 독립을 지향한 개혁이다. 그 다음에 자주적인 개혁이다.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라 대한제국 자주적인 개혁이다.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 이거는 뭐냐면 식사능업 정책을 통해서 상공업 진흥 정책을 통해서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을 많이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수적인 경영을 띄우게 된다. 그거 반드시, 이것도 의미가 있다. 보수적인 경영을 띈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군주제를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당시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독립협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수화 경향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다? 결국은 대한제국 정부가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요게 이제 1897년 대한제국 이후의 상황이야.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하신 거야. 이제 다 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890년대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래서 뭐를 정리해놔? 동학, 어쨌든 동학 포함해서 동학, 그다음에 가보개혁, 을미개혁, 나머지는 이해를 해야 될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그다음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890년대 주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로 간다? 제6절 간도하고 독도 문제 있죠? 이건 사실은 영토 문제와 관련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면 돼. 간도 문제가 있어. 자, 이거는 어느 나라와의 영토 분쟁이 있어? 지금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야. 지금도 중국과 영토 분쟁이 일어날 만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독도.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본과. 그래서 요 영토에 대해서 이제 가끔가다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세요. 자, 간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한번 쭉 읽어봐. 원래 이 간도는요, 여기 압록강하고, 있죠? 압록강하고요, 두만강 바로 북쪽에 있는 거야. 맞은편. 압록과 두만강 바로 이북에 있는 거야. 압록강과 두만강 있는 선 있죠? 그 선 바로 북쪽에 있는 게 바로 이 간도 지역이야. 이 지역은 사실은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고조선 때부터 고조선, 부여, 고구려 해가지고 다 우리나라 영토, 발해까지 해가지고 다 우리나라 사실 영토, 우리나라 영토인 거지. 그런데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신라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가 되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그나마 발해가 서서 이 지역을 우리나라 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가 발해가 멸망 이후에 결국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영토적 지배를 상실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에 조선인들이 많이 여기를 이주를 했다고.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는 이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전에 막 황무지 막 더 벌판이었는데 조선인들이 거주하면서 이 지역을 농토로 개척한 땅이야. 그래서 간도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으로서 누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청과 무슨 분쟁을 나타내더라? 영토 분쟁을 일으킨 지역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시대도 공부하셨죠? 이거 반드시 중요한 비석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백두산 정계비 반드시 숙종 때 관련된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 맞지? 백두산 정계비. 자, 이거는 여기는 뭐가 기록돼 있어? 조선과 청의 경계가 기록돼 있잖아. 경계가 어떻게 기록돼 있어?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두만강 이러면 안 돼. 토문강 이렇게 기록돼 있지.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과 청의 경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압록강에서 토문강을 잇는 선이 경계선이다. 그래서 그 이북 지역은 청의 영토지만 그 이남 지역은 조선의 영토 이렇게 되겠지.
근데 1880년대 들어와서 이 간도 지역을 청나라가 자기 영토화하면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인들 막 내쫓고 간도로의 조선인들 막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조선과 영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청나라가 간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가 뭐냐라는 거야. 이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을 무슨 강이라고 해석하냐면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야,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해야 돼? 조선이야, 청이야? 청. 그러면 청의 해석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되지. 근데 그 이북 지역에 간도가 있거든. 그래서 이 해석대로라면 간도가 청의 영토로 기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찍부터 1880년대부터 고종은 이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어떤 관리? 서북경략사, 토문관계사, 어윤중, 이중하 그런 사람들도 줄쳐놔. 토문관계사,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관계사, 이중하 등을 파견하고 이 사정을 살피게 하고 왔어. 그리고 조선은 주장하는 거야. 결론은 뭐라고? 두만강이 아니라 북쪽의 송화강이다. 자, 송화강이라고, 토문강을 송화강이라고 해석한 나라가 얼마나? 조선. 이거 계속 나와, 이거 바꿔서 나오면 안 돼. 근데 이제 송강이 바로 북만주에서 부여의 발상지란 말이야. 근데 간도는 이 이남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송화강이라고 해석하면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이 백두산 정계비는 결국은 어느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킨 비석이다? 간도 지방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킨 비석이다. 맞지? 무엇을 둘러싸고?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그래서 간도할 때 이 비석을 주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바뀌지 않게 두만강은 청, 그 다음에 송화강은 조선 이렇게. 그리고 대한제국 좀 전에 하셨죠? 대한제국 때 여기에 뭘 파견하는 거야? 북간도 관리사를 파견하는 거야. 북간도 간도 그냥 관리사를 파견했다. 누구? 사람까지. 이범윤. 1902년에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서 관리했다. 이거는 어느 때다? 대한제국식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로 간다. 아, 그리고 그 대한제국식 관리사.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가,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어느 조약 체결 이후에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는 어디가 관리하더라? 일본 애들이 관리하는 거야. 통감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일본도 이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관리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설치했다고? 간도 파출소를 두었다. 간도 파출소는 간도 출장소라고도 해. 간도 출장소. 1907년에 간도 파출소, 출장소를 두어서 일본이 관리하였다. 이렇게. 그러다가 간도 협약.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한다. 거기 나오죠? 그것도 사료지면 나올 수 있는 거야. 간도 협약. 이거 누구하고 누구가 맺은 거냐면 일본과 청이 맺은 거야. 그리고 일본과 청이 간도 협약을 통해서 일본이 만주에서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청의 영토로 인정해준 조약이야. 그래서 간도 협약은 간도가 불법적으로 청의 영토로 편입된 조약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쉽게 뺏긴 거지. 근데 간도 협약은 사실 따지고 보면 원천 무효의 조약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간도 협약이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대행을 한 거거든. 근데 일본이 이걸 대한제국을 대행해서 이 청과 조약 체결한 근거에는 을사조약이 배경이 되거든. 근데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 을사조약은 원천 무효의 조약이거든. 그래서 원천 무효의 조약인 을사조약의 근거에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행해서 간도협약을 맺은 거거든. 그러면 이게 원천 무효인데 이것도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로 갑니다. 자, 독도는 일단 명칭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린 섬이 뭐야?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이런 식으로 불린 섬이란 뭐야? 독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로세리앙쿠르. 로세리앙쿠르. 이건 서양 애들이 이 섬을 이렇게 불러. 로세리앙쿠르. 로세리앙쿠르. 이거는 서양인들이 독도를 이렇게 불러. 자, 이렇게 불린 섬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자, 양가로 2번. 이 섬은, 기록상으로나 역사적 사실로나 우리나라 영토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한 주요 기록이지. 더 많겠지? 한번 읽어보세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부 여지 승남. 특히 신증동부 여지 승남의 팔도총대 그거 줄쳐놓고 이건 조선시대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팔도총대는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라 그랬지. 그거 반드시 별표. 그 나머지 읽어. 그 다음에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 신라지증왕 그거 반드시. 그래서 신라지증왕이 나와야지. 신라지증왕 때 누구? 이삽으로 하여금 어디를 복속하게 했지? 우산국 복속이지. 우산국 복속. 이게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를 포함하는.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이게 독도 문제 낼 때는 울릉도를 같이 내는 경향이 있거든. 물론 영토 분쟁이 되는 거는 독도지만 울릉도하고 독도는 결국은 신라지증왕 이래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되었고 그 이후 계속 우리나라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사람들 반드시 알아나. 조선시대에도 누가 안용복이 울릉도하고 독도와 관련해서 활약한 인물이죠. 그 조선시대 하셨죠? 숙종 때 활약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네 어민인데 울릉도하고 독도로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갔더니 외인들이 막 출몰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쫓아낸 거지. 그래서 일본 에도 막부까지 쫓아가서 울릉도하고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고 들어왔다. 그럼 누구? 안용복 반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요, 이 울릉도하고 독도를 함께 해. 울릉도하고 독도는 어떤 식으로 관리했냐면, 맨 처음에는 공도정책이야. 맨 처음에는 공도정책을 펴놨어. 울릉도하고 독도에 대해서. 공도는 빌공자에다 섬도자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될 수 있으면 울릉도로에, 독도는 사람이 살기가 좀 힘드니까, 울릉도로의 이주를 금지하는 정책이야. 될 수 있으면 내륙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서 공도 정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을 될 수 있으면 내륙에 살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공도 정책을 폈지만 19세기 후반에는 무슨 정책으로 바뀌기도 한데 개척 정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어떻게 이주를 어떻게 한다?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는 공도 정책을 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피기도 했다? 개척 정책을 피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울진현 수석, 그 강원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거 잘 바꿔 나와. 울릉도하고 독도 문제 낼 때. 지금은 울릉도하고 독도가 행정구역상 무슨 도로 속해 있어요? 경상도 소속이지, 경상북도. 근데 조선시대는 무슨 도 소속이었다?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소속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반드시 강원도. 이거 뭘로 잘 바꿔 나온다고? 경상북도, 경상도. 이러면 안 돼. 강원도 소속. 이렇게.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그거, 대한제국 때 아까 했었죠? 대한제국 때 어떻게, 대한제국 때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울릉군수로 하여금 어디까지 관리하겠다? 독도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이거 어느 때다? 대한제국 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문헌 기록상으로나 역사적 사실로 따져볼 때 울릉도하고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애들이 독도를 거기다 러일 전쟁 중에 자기네 영토로 시만의 현의 영토로 어떻게 불법 편입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불법 편입시켰다라는 거지. 그게 1905년 2월달 그거 줄쳐놓으시고요. 그게 러일 전쟁 중이야. 그래서 러일 전쟁 중이라고 써놔. 자, 그리고서 시만의 영토로 불법 편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본은 이게 불법 편입이 아니다. 합법 편입이다 하면서 자기 영토로 계속 주장하더라는 거지. 근데 이때는 불법 편입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항의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불법 편입한 시점은 어느 때야? 러일 전쟁 중 1905년 2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이 불법 편입한 사실을 어떻게 통고해온 적이 있어. 통고. 대한제국에다 통고해온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1906년 3월이야. 1906년 3월. 자, 이때는 무슨 조약 체결 이후다? 을사조약 펼쳐놓고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항의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지. 불법 편입을 알면서도.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일본이 이 불법 편입이 아니라 일본은 합법 편입을 주장하는 건데 그 일본의 주장 근거는 뭐다? 무주지 선점 이론. 무주지 선점 이론을 주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일본. 결국은 뭐다? 독도가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없는 땅은 선점하면 자기 영토가 되는 국제법이 있거든. 그래서 선점은 뭐냐면 자기 땅으로 일단 편입을 시켜놓은 다음에 대외적인 공시를 하면 선점이 되거든. 그런데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편입하고 공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주지 선점 이론은 말이 안 된다. 왜?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였으면 우리의 영토인 거지. 그러니까 무주지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 이 이론이 성립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대외적인 공시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근거 없다라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독도 간혹가다 간도하고 울릉도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로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890년대 주요 사건과 간도하고 독도 문제를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